네,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외교 안보 문제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해리스 미 부통령이 다녀갔죠. 오늘은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종합정리가 필요해서요. 두 분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YTN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던 분인데요.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 외교센터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압축적으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해리스 부통령 방한 관련 이야기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고의 관심사는 이른바 인플레 감축법.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이야기가 있을 거고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어떻게 이제 답변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혹시 두 분께서는 우리 대통령실의 발표하고 백악관의 발표 좀 어떻게 교차 감정을 좀 해보셨습니까? 예, 좀 봤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우리 쪽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정책 집행을 보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우려를 좀 개선할 수 있도록 네. 보겠다 이런 식의 답변을 했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미국 쪽의 백악관에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렇게 해서 뉘앙스가 다르죠. 계속해서 협의해 나간다 해서 그쳤다면 협의한 이후에 합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우리 측 발표에 따르면 그 정책의 우려를 알고 이제 정책을 집행한 다음에 그러니까 법을 바꾸지는 않겠지만 법이 집행된 이후에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제 발표를 보면 제가 하나 좀 그 체크할 게 생기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인플레 감축법 집행 과정에서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챙겨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말씀입니다. 네. 여기서 집행 과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대통령실의 설명은 이런 겁니다.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를 의미하는 거다. 그러면 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법의 세부 이행 규정을 만드는 절차는 법의 본격적인 집행 이전에 이루어지는 절차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죠. 아닙니까? 예, 그게 이제 법 자체는 IRA 법은 그냥 지금 통과가 된 거고 이제 시행이 되는 거죠. 그게 그대로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부속적인 세부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도 있고 행정명령으로 아마 또 주 단위에서도 또 다른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법과는 뭐 법의 후속적인 조치로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법이 통과가 됐고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시행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통상 이제 대통령이나 시행 규칙으로 정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 한국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마련되면 좋겠다. 시행과 동시에. 뭐 시행 우리의 바람은 시행 이제 이미 이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지금 해도 늦는 겁니다. 네, 그러나 그게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예를 들어서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다면 12월이나 1월 이내라도 대통령령이 마련이 돼서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최선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중간 선거 전에는 어렵다. 역시 또 중간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건가요? 말이 안 되죠. 중간 선거 이전에는 그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선거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그건 안 되죠. 네, 이미 대국민 홍보가 다 들어갔고요. 네. 지금 선거 앞두고 말 여기서 삐끗하면 아주 고생해서 올려놓은 지지율 또 무너집니다. 지금 2년 동안 미국의 선거 전망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이 하원 선거에서는 확실히 진다. 상원은 정말 잘하면 50대 50을 맞출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한 서너 가지 사안이 갑자기 겹치면서 지금 하원도 잘하면 다수당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전망이 나온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IRA인 겁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이거를 손을 대면은 곤란하겠죠. 근데 미국 여론조사도 아주 틀리기로 악명이 높고 미국의 선거 전망은 전문가들의 과반수가 다 틀리더라고요. 트럼프 당선된다고 예측한 여론조사가 없었죠. 예, 뭐 한 명 정도 그래서 유명해진 분이 계시는데 자, 문제는 이것이 그 중간 선거 이후에나 좀 숨통이 트일 거라 그러지만 어떤 의회가 구성이 될지 지금 우리는 모릅니다. 하원에 이제 의원 전체를 뽑고 상원 의원 3분의 1을 뽑는 건데 그렇게 해서 개원되는 의회는 내년 1월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때 가서 중간 선거 이후가 아니라 내년 1월 이후에나 이거를 갖다 의회에서는 들여다볼 기회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그 시행령 정치를 해가지고 뭐 조금 이걸 바꿀 수 있다고 하지만은 만약에 어떤 면에서 그 이게 입법 교착 상태에 빠진다면은 더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게 그 미 의회 차원에서 일을 해결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고 그 대통령 행정명령이라는 차원에서 별도의 트랙으로 들어가야만 이게 보완이 되고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를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이제 한국의 이제 뭐 대형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이 돼 있는데 주정부 차원에서의 도움이 굉장히 사실 현실적입니다. 주지사라든가 또 주의 상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과의 협력이 극대화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또 거기에 맞춰주고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결과 오늘날 이런 일이. 시나리오는 법을 다시 손대는 건 불가능하고 그러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융통성 여지를 좀 남겨두면 그거를 가지고 주 단위에서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는 이 시나리오만이 유일한 시나리오다 이렇게 정리하면 유일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요소는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우리 국내적으로도 모법과 시행령 이른바 그 국회 입법과 행정 입법 간의 충돌이 이제 지금 뭔가 정책 논쟁이 된 바가 있는데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그렇게 시행령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미국은 뭐 다양한 법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이게 그건지 저게 그건지 헷갈리는 요소가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대통령 행정명령은 되게 센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세긴 세지만 다수당이 돼야만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수당이 되지 않았을 때는 또 어려움이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중간선거 결과가 바이든한테 그렇게 유리하지 않게 나와버린다라고 하면 더 불투명해질 수도 있다. 이렇게 가는 건가요? 우리는 양면성이 있죠. 이 IRA 법안에 대해 가지고 공화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가 된다면은 원래 이거 동맹을 균열시키는 아주 위험한 법이다. 이런 어떤 의견을 가진 의원들하고 우리가 연합해서 오히려 그게 더 후적권이 될 수가 있다. 흔들어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창영 산업자원부 장관이 미국에서 기자간담회를 했을 때 이게 미국 내에서 논란이 되도록 정무적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미국 가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적절한 발언이냐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우리 산업계가 화가 많이 나 있다. 이런 걸 오히려 드러내가지고 정치적 논쟁을 촉발시키는 전략. 예, 이런 것도 이미 뭐 산자부 장관이 예고해놨기 때문에 전략은 다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은 전략이긴 한데 표시가 안 나야 되는데 저렇게 대놓고 하는 것은 성공을 해도 결국은 후과가 있을 것이고 해서 안타까운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도대체 우리 정부는 뭐 하고 있었냐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 IRA법은 원래 IRA법이 아니고 이제 Build Back Better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9월에 이미 이제 발의가 된 것이고 1년 전에 발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미 하원에서는 11월달에 이미 통과가 다 끝났습니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상원으로 다시 이제 넘어간 거죠. 그 상태에서 9개월 동안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는데 이유가 명확했죠. 그 웨스트 버지니아의 상원의원 조 맨친 의원이 있고 애리조나의 키어스텐 시네마 의원이 있는데 이 두 분이 이제 민주당 상원이에요. 상원 의원인데 민주당 상원이 민주당 50명, 공화당 50명으로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두 분이 반대를 하면 민주당은 도대체가 이길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네. 근데 그동안에는 명확하게 이 두 분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모두 다 이 법은 그럼 죽었다. 도저히 저 법이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방치됐던 것이죠. 어차피 통과 안 된다. 통과 안 되는 거니까. 그 조 맨친 의원은 웨스트 버지니아 자체가 최근에 이제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게 몸은 민주당에 있지만 투표는 공화당식으로 해 오셨단 말이에요.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럼요. 저 웨스트 버지니아 주민들의 이제 입장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이지만 공화당식으로 투표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예측 가능했던 상황이고 그러면은 저 법은 안 된다 이렇게 됐었는데 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제 척 슈머라는 대표가 계신데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드디어 7월 어느 순간부터 기사에 조 맨친 의원 이상하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기사까지 그렇게 나왔던 그때부터라도 움직였어야 맞습니다. 됩니다. 7월부터는 이제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7월 이전에는 뭐 약간 뭐 이해가 가는데
7월 이후에는 우리 대사관에서 또는 상무 담당 분들이 긴장감을 갖고 왜냐하면 그 안에 우리한테 불리한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 짧은 기간 안에 대응하기가 쉽진 않았겠지만 네. 그래도 대응을 했어야 되고 대응을 했다는 표시라도 지금 나와야 우리가 이제 그래도 노력을 했구나를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고 그 이후에라도 굉장히 긴급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면 변화했으니까 정보 업데이트가 안 됐고 안이하게 대처했다 이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점에서. 네, 안이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내막이 지금 조금씩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외교부에서는 어떤 심각한 동향을 모르고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일부 방송 보도는 낸시 펠로시가 왔던 8월 4일에도 외교부는 청와대로 이 인플레 감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처음에는 이게 미국에 있는 우리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 문제를 파악하고 끊임없이 본국의 전문을 통해서 일단은 이 문제점을 보고한 걸로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외교부 간의 묘한 긴장감 이게 누구 책임이냐를 놓고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진실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잠깐만 정리를 하면 주미 대사관에서 계속 그러니까 본부에 타전을 했고 본부에서도 그 또 보고 올라갔고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미국에 대해서 소위 잘한다는 미국 통으로 구성돼 있는데 진짜 미국에 대한 전략 감각이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쉽게 하면 내가 더 잘 알아. 혹시 이렇게 되면서 너무 예단을 한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까? 대통령실의 사실은 그 5월 21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윤석열 대통령하고 발표한 공동 성명 내용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에 대해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강화하고 양국은 장관급의 산업 대화를 열기로 한다. 이렇게 굉장히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정상회담에서 이렇게 다 합의했는데 잘못될 리가 있냐. 그걸 교조처럼 이렇게 받들어서 이러면서 어떤 그 하나의 어떤 함정에 빠졌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면밀하게 이 올라오는 보고서를 모니터링하고 추가 지시를 했느냐 이런 흔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고한 흔적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체크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군요. 네. 그 점도 확인하고 또 하나 지금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독도 인근 공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 훈련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종대 전 의원이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 움직임은?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게 많이 나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것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한일 관계 개선에 목을 맸구나.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지금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이런 굴욕을 참고서라도 저렇게 일본하고 관계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하는 그렇게 시급하고 화급한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까지 우리가 성의를 보이겠다는 사인까지 주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역시 북핵 문제 대비해서 한미일 삼각안보협력 그다음에 일본의 어떤 그 군사 능력도 우리 억지력에 도움이 된다고 계속 그 판단해 왔다는 자기 확신이죠. 네. 이 부분이 제일 급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한미일 그 공동 훈련은 인수위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일체 합의된 바 없다. 뭐 그때 인수위건 지금 국방부건 대통령실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갑자기 결정됐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 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은 꽤 오래 전이고 아마 한미연합훈련 합의될 때부터 일본하고 공동훈련하기로 이것은 뭐 저기 이미 예정돼 있었고 또 올 초에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 하와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 수장 회의에서 일본하고 공동훈련하는 걸 강력히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했다. 말씀하신 바죠. 그걸 제가 최초로 공개한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논의는 계속 진화해 왔던 거고 꽤 오래전에 합의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차제에 그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넘어가지고 앞으로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이어가기 위한 어떤 물밑 대화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이걸 정상회담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건데 굳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아도 양국의 외교부나 국방부 사이에서는 상당한 수준의 협력으로 나간 거죠.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번 그 연합 해상 훈련의 목적이 대잠수함이라면서요. 대잠수함 훈련이라면서요. 네. 그때 퍼뜩 떠올랐던 게 그 윤석열 대통령 귀국 비행기 안에서 이제 안보 회의를 열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뉴스가 북한이 SLBM 발사 그러니까 징후가 있고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그게 열렸는데 혹시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까? 예,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 지금은 이제 북한이 심포급 잠수함, 그 신형 잠수함 2,000톤급, 3,000톤급 건조가 거의 이제 완성 단계로 가고 있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진수가 실제로 되고 충분한 어떤 잠항 능력이 이제 과시가 된다면은 기존에 개발해놓은 북극성 로켓이라고 해서 이제 고체 연료, 잠수함 발사 미사일로 쓸 수 있는 이런 어떤 미사일 능력을 미리 선행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활과 화살이 다 패키지로 완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결정적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사드로도 막을 수 없고 패트리어트도 막을 수 없는 그렇죠. 어떤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지각 변동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해리스 부통령이 방한하는 날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 어떻게 의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 해리스 부통령 방안보다도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한미연합 훈련을 하고 있고 이런 과거에는 한미연합 훈련이 열릴 때 북한은 바싹 쫄아서 납작 엎드려 있었거든요. 긴장해서. 근데 이제는 행태가 달라진 거예요. 대놓고 그냥 맞받아치는 형식으로. 그리고 그 지대지 미사일을 쏜 겁니다. 어제? 예. 아니, 세 번 다 최근에 25일, 28일, 그리고 어제. 이게 다 지대지 미사일인데 낮은 고도를 비행하고 단거리를 비행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술 미사일을 보여줌으로써 핵무기의 어떤 선제 사용이라든가 전술 무기화의 어떤 의미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여차하면은 한미연합 훈련에 대응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어떤 그 암시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하나의 저강도 도발을 형성하는 것이죠. 네, 저도 지금 김종대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북한이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북한의 도발적 행위에는 저강도, 중강도, 고강도 이런 종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북한이 지난 닷새 동안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쐈는데 이런 것들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이거나 탄도 미사일급이라고 그렇죠. 하는 방사포인데 이건 저강도에 해당합니다. 저강도나 저강도보다 더 낮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8월부터 9월까지 한미연합 군사훈련, 대형 연합 군사훈련을 한 이후에 북한의 불만을 표출하는 데 있어서도 좀 규모가 작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오히려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긴장을 고조시킨다라는 그런 결론보다는 북한이 좀 장기적으로 서서히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런 구상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지금 김종대 전 의원께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이 한미일 군사 움직임이 어디까지 그러니까 나아갈 거라고 전망을 하세요? 저는 그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도 삼국의 공동 훈련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공동의 교전 수칙 논의도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본으로서는 미사일 방어가 더 급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이런 점에서는 하나의 어떤 군사적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이제 군사 어떤 워킹 그룹 같은 형태가 구상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는 일단 미사일 방어 훈련도 차제에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일단 오늘 여기서 좀 끊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진단해 줄 게 좀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대만 얘기 오늘 다 빠졌네. 그러니까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그리고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